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어차피 나밖에 없네, 뭐. 자, 봅시다. 범위가 소화순환에서 영양소가 들어간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영양소라는 거, 사실 뭐 별거 없어요. 두 가지 기준만 다 생각하면 되는데, 주영양소와 부영양소가 있습니다. 주영양소는 탄당지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 에너지가 되는 거, 먹고 살찔 수 있는 거. 부영양소는 먹어봐야 사라지는 거. 바이타민, 물, 그다음에 또 뭐 있니? 무기염류. 무기염류라는 거 뭐 철분, 칼슘 이런 것들 얘기하죠. 자, 그리고 이 주영양소를 각각 분리해서 얘네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단 탄수화물부터 보면 탄수화물은 이거 거의 뭐 에너지원이에요. 에너지원 먹으면 일단 제일 먼저 에너지로 사용되는 이런 녀석들인데, CHO 탄소, 수소, 산소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얘가 특징은 일단은 처음에 에너지원 쓰는데 과량으로 먹죠. 그러면 100% 지방으로 바꿉니다. 왜 이게 밥 먹은데 살찌는 거. 밥이 탄수화물이잖아. 그게 탄수화물엔 지방이 없진 않겠지. 조금 있긴 한데 사실 탄수화물이 거의 메인이야. 근데 몸에 쌓이는 건 다 지방이잖아. 이게 다 이 탄수화물이 나중에는 다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됩니다. 탄수화물로 저장되지 않아요, 잘.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얘기했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저장체인데 정말 저장 많이 했어요. 보면 탄수화물은 4kcal per 그램, 1g당 4kcal 에너지를 내는데 지방은 9kcal. 그러니까 1g에 9kcal의 에너지를 낼 수 있어요. 엄청 에너지가 많이 저장된 거지. 지방은 진짜 저장하기 위한 녀석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CHO 요거 가지고 있는데, 지방은 이제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이한 몇 가지 지방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엄밀하게 지방이 아니라 지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질. 중학교 때는 다 지방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생체막, 그 다음에 호르몬 이런 것들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백질은 근육을 주로 구성하게 되는데, 근육을 우리가 보자는 건 아니고요. 일단 촌스러운 단백질이라고 기억하면 돼. CHON,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들어가 있는 거 요거 꼭 보시고, 촌스러운 단백질, 가끔 S, 황이 들어갑니다. 촌스러운 단백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지방은 아니니까 얘도 똑같이 탄수화물과 똑같이 4kcal per g의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얘는 근육을 아까 말씀드렸죠. 근육 플러스 효소, 우리 몸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우리 몸 움직이는 많은 물질들, 그런 것들이 단백질로 구성된 것들이 매우 많아요. 그 다음에 부영양소 볼 건데, 부영양소의 대표적인 게 바이타민. 옛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건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이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아데크 ADEK와 그 다음 ADEK가 아닌 B, C 이런 것들을 나누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요, 쭉 써두긴 했는데요, ADEK 이거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ADEK가 이게 다 지용성이라고 해요. 기름에 녹는 바이타민이고요. BC는 수용성, 물에 녹는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많이 우리 흔히 이런 거 비타 100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마시면 비타민 사실 많이 안 들어있긴 한데, 많이 마시면 비타민 우리 많이 먹으면 비타민 C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하면 노란색 쭉 나가죠. 그렇죠? 물에 녹아서 다 나가요. 왜? 수용성이니까 오줌에 녹아서 다 나가는데, 얘는 기름에 녹는단 말이에요. 우리 지방층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소량 먹으면 또 문제도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것들이 어쨌든 우리 몸에 다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이렇게 눈 모양 그리시면 돼요. A, 야맹증, 밤에 눈이 안 보입니다. D는 이렇게 뼈가 굽었어. D, 그치? 기팡이고, 구루병, 뼈가 굽어지는 이런 병이에요. E는 뭐야? 발음이 애죠. 애간 생겨, 구림병. 그 다음에 K는 약간 옆으로 해요. 이렇게 K 뭐요? 입인데 피가 질질 흘러. 입에 피 나오고 이런 거. 괴혈병.
괴혈병이라고 하기 좀 그러네요. 괴혈병은 아니에요. 괴혈병은 죄송해요. 괴혈병은 딴 거고요. 괴혈병이 아니라 혈액 응고를 막아요. 혈액 비타민 K가 혈액 응고 인자에 관여하거든요. 그래서 혈액 응고가 잘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바이타민들 좀 설명드렸고요. 여기 보면 지금 제가 A, D, E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이것들 학교에서 가르쳐 줬다면 지용성, 수용성 이거 꼭 같이 기억하세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대충 퉁쳐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타민 B1, B2 다 나와 있습니다. B1은 다리가 퉁퉁 부어요. 이게 다리예요, 다리.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이렇게 된 거 각기병. 네, 비타민 C가 이게 죄송합니다. C가 계열병이에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계열병, B가 부족하면 각기병, A가 부족하면 뭐 야맹증, D는 무릎병, E는 불임증, K는 혈액 응고 인자 부족. 이렇게 문제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제일 많은 영양소는 뭘까요? 그렇죠, 물이에요. 물 70%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한 영양소 이거 외우는 방법인데 물 단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무기염류, 물단지, 무탄이에요. 물단지, 무탄,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탄수화물 이 순서대로 우리 몸에 영양소가 존재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영양소 검출 방법들이 있어요. 영양소 검출 방법에는 뭐 이건 그냥 외우시면 돼요.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 근데 포도당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베네딕트 용액은 가열을 해야 돼요. 포도당이 육각해고리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이거 그냥 가열해서 좀 반응할 수 있게 다시 끊어줘야 돼요. 가열을 꼭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포도당은 베네딕트 꼭 가열해야 된다. 그쵸? 색깔도 기억하세요. 황적색. 포베가 황이에요. 그다음에 녹말은 뭐예요? 요오드. 근데 요오드라는 표현 사실 잘 안 써요. 요즘 아이오딘이라고 쓰죠. 아이오딘 그게 좀 제가 옛날에 만들어서 요오드라고 좀 써있습니다. 아이오딘인데 청藍색이 됩니다. 노가청. 그다음에 지방은 수단쓰리가 반응이 되고요. 지수가 선보로 간 거예요. 선홍색. 지방은 수단쓰리 선보로 간다. 선홍색. 그다음에 뷰렛은 단백질을 하는데 이거는 보라색이 됩니다. 자, 포베가 노가청 지수선 부단보 꼭 기억하시면 돼요. 이 순서 꼭 기억하시고 이거 황적색 색깔까지 좀 다 기억하세요. 황적색, 청藍색, 선홍색, 보라색. 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소화로 넘어가면요. 소화는 크게 두 가지. 기계적 소화와 그 다음에 화학적 소화가 있는데, 기계적 소화는 장이 꾸물떡 하면서 뭔가 섞어주거나 내려주거나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물리적으로 하는데, 이 저작운동, 연동운동, 혼합운동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 표현은 또 우리 국어적 표현으로 바꾸어서, 순한국말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윗물 따라서 꼭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화와 소화기관에서 이제 이거는 꼭 기억할 게 입에선 아밀레이스라는 게 나와요.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까지 분해하고요. 뭐예요? 녹말 어디까지? 엿당까지 분해합니다. 이 엿당이 나중에 소장에서 장액을 만나면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거예요. 녹말이 아밀레이스 만나서 엿당. 근데 이거 우리가 잘 안 삼키잖아. 미안해요. 잘 안 씹고 삼키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녹말이 입에서 바로 엿단까지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꼭꼭꼭 씹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잖아. 그러니까 보통 요 안에서 12지장이라고 하는 소장 앞쪽에서 다시 아밀레이스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때 나머지 소화가 잘 안 된 것들 녹말을 다 엿단까지 분해를 시켜줘요. 자, 그리고 이는 이제 저장운동, 씹는 운동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혀는 잘 섞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침샘에 아밀레이스가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위에서는 뭐가 있냐면 위에서는 일단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와요. 염산과 그 다음에 펩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염산은 일단은 살균 작용을 하는 거 플러스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하는데 꼭 기억할 거 염산 강한 산이죠. 세균이 들어오면 염산만 나면 다 뒤져요. 웬만하면. 그래서 살균 작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펩신이 뭐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근데 단백질을 전부 다 분해하는 건 또 아니에요. 일부분 분해합니다. 단백질을 좀 조각조각 내주는 거예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미노산 덩어리 기본 단위까지 쪼개진 않아요. 중간까지 쪼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그것도 저 소장에서 마지막 정리를 다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소장에서는 이제 꿈틀꿈틀 하면서 아까 뭐한다? 그것들 마무리 정리해 주는데 그것도 두 단계예요. 소장의 위쪽에 12지장에서는요. 트립신, 아뮌레이스,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가 나옵니다. 트립신은 아까 펩신도 신이고 트립신도 신이지 다 뭐냐면 단백질 분해하는 것들이에요. 단백질 분해하는 건데 트립신 아까 단백질이 다 안 쪼개졌죠. 걔를 중간까지 쪼갠 걸 조금 더 작게 쪼개줍니다. 근데 여전히 끝까지 쪼갠 건 아니에요. 자, 트립신. 자, 단백질은 위에서 펩신, 그 다음에 소장의 12지장에서 이자에서 분비된 이자액으로부터 나온 트립신에 의해서 어디까지? 여기 중간까지만 쪼개지더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뮌레이스 또 나온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좀 잘못됐네요. 말테이스는 지금 좀 지워주시고요. 라이페이스가 나옵니다.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좀 쪼개주는데 지방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지방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글리세롤이라는 것과 여기에 쭉 길게 생긴 지방산이라는 세 개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라이페이스는 뭘 하는 거냐면 이 지방산 두 개를 끊어줘요. 그래서 라이페이스가 만나면요. 라이페이스가 지방이 만나면 글리세롤과 지방산 한 개가 붙은 이거 이름 좀 힘들어요.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합니다. 모노글리세리드. 여기서 모노라는 건 한 개를 의미하고요. 한 개의 리드, 산이 붙은 글리세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산 두 개로 쪼개집니다. 쪼개주고요. 이 쪼개진 게 나중에 몸 안에 흡수돼요. 흡수되고 나서 대기부분과 다시 합쳐서 또 돌아다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샘이란 곳에서 펩티데이드, 그 다음에 말테이스, 스쿠레이스, 락테이스 같은 것들이 나와서 나머지 것들을 싹 다 완전히 분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지방 같은 경우에 좀 지들끼리 많이 기름은 지들끼리 많이 뭉치죠. 그렇죠? 이 딱딱하게 굳은 이 지방들을 좀 풀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야지 그 라이페이스가 구석구석 들어가서 얘를 다 쪼개줄 거 아니에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간에 붙어 있는 쓸개라는 녀석이에요. 이 쓸개에서 쓸개즙이 나오는데 그 쓸개즙이 지방을 이렇게 좀 쪼개주는 지방 덩어리를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쓸개즙 분비, 쓸개는 라이페이스 역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대장은요, 주로 화학적 소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뭐하냐? 수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자, 꼭 기억하시고 아래쪽에 소화요소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자, 탄수화물, 아밀레이스 뭐 한다고요? 녹말을 엿당까지. 말테이스가 나오는데 말테이스는 이제 주로 장액에서 나옵니다. 엿당을 포도당으로 분해주고요. 스쿠레이스는 설탕을 포도당으로 과당으로, 락테이스는 젖당이라는 걸 또 분해줍니다. 자, 이거 다 뭐냐면 장액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단백질 펩신, 트립신 나옵니다. 펩신, 트립신 나오고요. 보면 폴리펩타이드라고 나오는데 폴리펩타이드는 뭐냐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기본 단위라고 얘기했죠. 그 아미노산 몇 개가 폴리는 여러 개를 의미합니다.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아미노산 여러 개 붙어 있는 중간 산물이라고 표현도 많이 합니다. 중간 산물까지 쪼개주더라라는 거고요. 이 펩티다제가 이 폴리펩타이드를 최종적인 아미노산까지 다 쪼개줘요. 그다음에 라이페이스는 뭐한다? 지방을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 두 개로 쪼개더라라는 거죠. 여기 보면 지방산은 그 글리세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근데 사실 좀 이건 명확하게 맞는 표현은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아마 잠신 같은 경우에는 모노글리세리드와 그 다음에 지방산 두 개라고 정확하게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소화순환에서 영양소에 대한 얘기는 거의 다 끝난 것 같고요. 뒤로 넘어가면 이 종이는 제가 PPT는 올려드릴게요. PPT는 아니고 이 종이. 효소는 우리가 우리 몸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물질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주로 단백질이고요. 효소는 일단 효소가 모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온도가 올라가면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 온도 올라가면 뭐가 돼요? 그쵸, 고기가 되죠. 그치, 온도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온도가 더 올라가면 익어버리게 돼요. 망가지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온도가 35도까지, 근데 이거 40도가 되면요 어떻게 돼요? 망가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날 때 어떻게 39도 위험하다 얘기하죠. 왜? 40도가 되면 몸에 있는 다 효소들이 파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래서 파괴는 아니고 정확 파괴 좀 틀린 표현이에요. 좀 맛이 간다고 표현할게요. 자, 그렇게 되고요.
이게 단백질 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단백질 구조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동을 잘 못하게 된다. 완전히 파괴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자, 한 가지 요소는 한 가지 기질, 즉 한 가지 물질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한 가지 요소는 한 가지 물질에만 작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소화를 돕는 거 아까 말씀드린 쓸개즙은 뭐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 이걸 지방을 유화시킨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염산은 펩신을 도와주고요. 동시에 살균도 하더라. 부패 방지도 좀 해줍니다. 간에서는 쓸개즙, 간을 말하면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쓸개에서 쓸개즙 나온다고 했는데 사실 쓸개는 쓸개즙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쓸개즙을 만든 곳은 간이야. 화학 공장 간에서 만들고요. 요소나 해독작용 모든 것들이 다 간에서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3대 용사 분해 과정 안에 쭉 정리되어 있으니까 다시 보시고요. 자, 영양소 흡수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소장에서는 보면 주름이 되게 많거든요. 이 주름이 많고 주름 안에 보면 다시 또 자그만 털들이 있어요. 융털이라고 하는 그 융털들이 많이 돋아 있기 때문에 사실 소장을 쫙 펴면 그 길이가 엄청 길어집니다. 우린 그걸 표면적이 넓다고 얘기하고요. 이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많이 흡수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소화 효율이 많이 올라가게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이 융털에서 주로 영양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흡수하면요, 융털에 보면 모세혈관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융털에 보면 모세혈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모세혈관에서 수용성 아미노산이나 포도당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지용성 라이페이스에 의해 분해됐던 모노글리세리드나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ADK 비타민 ADK는 이 안쪽에 보는 이렇게 암주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암주관에서 흡수해서 뭐 이동을 시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꼭 중요한 거 이자 12지장에서 나오는 이 소화 요소들은 다 이자에서 분비하는 거예요. 자, 이게 되는데 이 이자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전부 다 분해하는 애들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최종적으로 분해하는 곳은 소장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생물 내용은 다 끝났는데 옆에 가면 밀도가 있어요. 밀도는 일단 밀도 측정할 때 밀도의 개념은 즙이야. 부피분의 질량. 즙. 부피분의 질량. 첫 자음만 보면 즙이지 즙. 그치? 이 즙 잘 기억해 주시고요. 부피를 측정하는 거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부피 측정할 때 항상 이 그림이 제가 유인물에 드린 것처럼 옆에서 정확하게 딱 정면 옆에서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 하시고요. 기본적인 단위는 당연히 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질량은 양팔 저울 이런 거 윗접시 저울 같은 거 사용한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윗접시 저울 사용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학교에서 이거 설명했다면 수행평가에서 사용법을 써봐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하지 않았다면 절대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있다면 이것도 꼭 꼼꼼히 보세요. 수행평가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들이긴 해요. 자, 그리고 뒷장에 가면 밀도의 단위가 있는데 사실 밀도의 단위는 되게 간단하죠. 자, 근데 이거 꼭 기억할게요. 물체가 깔아앉는 거 이거 뭐예요? 무거워서 깔아앉는다? 이렇게 틀면 틀립니다. 깔아앉는 건 밀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가라앉는 거 뭐 때문이라고? 무겁기 때문에? 아니야. 뭐? 밀도가 높기 때문에 가라앉고요. 물체가 뜨는 거 밀도가 낮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다 밀도 때문이다. 물질이 가라앉고 뜨는 건 밀도 때문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밀도 때문이고요. 자, 기체는 밀도가 압력이 올라가면 부피가 줄어들죠. 즉 밀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압력이 떨어지면 부피가 커져요. 그러니까 밀도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압력에 비례하고요. 온도에는 반비례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보통 혼합물은 물에다 소금 타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이제 이온이라고 하거든요. NaCl 이온들이 물에 구석구석 들어가요. 그러면서 밀도는 부피가 거의 늘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녹았으니까 질량은 늘어나겠지. 부피분의 질량, 부피는 그대로인데 분자인 질량은 좀 늘어나게 돼요. 즉 밀도는 커지게 되겠지. 그래서 혼합물에 배열할 때 일단 뭔가 녹였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밀도는 증가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밀도 그래프 문제가 나오는데 자, x축이 부피고 y가 질량이라면 이 기울기 원점부터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냐면 기울기가 밀도예요. 근데 이게 x축이 부피일 때요. 뒤집을 수도 있겠죠.
x축이 질량, y축이 부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 기울기를 역수를 취해 준 게 뭐다? 밀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 같은 직선상에 있는 거는 같은 물질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직선상에 있다, 같은 물질이다. 그리고 밀도가 크다, 그러면 어떻다? 깔아낸다. 밀도가 작다, 위에 뜬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아래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같이 문제 풀어보시고 대비해 주시면 돼요. 답은 제가 뒤에 실어놨습니다. 밀도 문제는요, 사실 여기 들어가 있는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고 하시면 충분히 금방 하실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많아요. 특히 19번 같은 경우에 19번 문제 한번 볼까요? 19번 여기 나와 있죠? 19번 제가 올려놓은 거 여기 보시면 A, B, C, D 중에 지금 보시면 X축이 부피, Y축이 질량의 부피분의 질량, 기울기가 밀도예요. 근데 D와 B는요, 원점에서 쭉 연결하면 같은 직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B와 D는 같은 물질이다. 그리고 원점에서부터 쭉, 죄송해요. B와 C네요. B와 C. 그죠? 같은 직선상에 있는 게. 그 다음에 D와 C예요. 제가 여세만 아니까 알파벳 자꾸 틀리죠. D와 C입니다. D와 C가 같은 직선상에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좀 더 기울기가 좀 높죠. 즉, 밀도가 높은 물질이에요. 깔아앉는 물질. B보다 더 밀도가 높은 게 A예요. 기울기가 매우 급하죠. 그렇지? 부피분의 질량이라 분모가 부피, X축이 부피죠. 그러니까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 기울기 그대로 읽으면 돼요. A가 밀도가 제일 높더라. A가 제일 밑에 깔아앉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와 C가 1kg 때 A와 C 부피비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거 보시면 A 같은 경우에는 A의 밀도는요, A의 밀도 얼마가 되냐면 20분의 80이 돼요. 그리고 C는 30분의 60이 되네요. 밀도가 4고요. 이 밀도가 2예요. A 밀도가 2배네요. 밀도가 2배라는 건요, 같은 질량일 때 부피가 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더 2배로 빽빽히 모여있다는 뜻이지. 같은 질량의 부피가 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와 C 부피비는 1대2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근데 이거 좀 헷갈리죠? 그러면 부피비를 구하고 싶다. 같은 질량일 때 부피비 구하고 싶다. 그러면 밀도를 뒤집어서 역수치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밀도비는 2대1이잖아. 역수치하면요 2분의 1대1이 되죠. 그러니까 1대2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19번에 3번 제가 좀 풀어봤거든요. 제가 이 영상은 지금 왜 찍고 있냐 아시겠지만 몇몇 학교들은 지금 수행평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 대비하기 위해서 학원에 요즘 오기 지금 쉽진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집에서 학습하시라고 이렇게 수행평가 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집에서 좀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행평가 사실 수행평가 비중이 이제 좀 높을 수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안 보고 있잖아. 거의 못 보고 있지. 그러니까 뭐 생기부에 쓸 얘기가 없어. 그럼 수행평가 가지고 판단해야지. 그치? 그러니까 그게 거의 다란 말이야. 생기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수행평가 내용이 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망하면 생기부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좋은 성적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